테슬라 반등을 줬던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MOM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쪽에서 판매 대수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쪽이 바닥 찍은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테슬라가 전력 사업을 합니다. 그 재생에너지 저장해가지고 전력 사업을 하는데 이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그 23년 매출이 60억 달러에 매출 총 이익률이 19%. 괜찮거든요. 이거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로보택시가 런칭이 돼요.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 전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전기차 업체로서의 성장보다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이제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자율주행.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런칭이 돼서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반응을 보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엔 전기차로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인식을 했었는데 내용 자체가 AI의 최첨단에서 AI를 팔아먹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를 리딩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낙폭도 컸지만, 그래서 AI 하면은 그동안엔 엔비디아만 봤었잖아요. 이 엔비디아만 보다가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아는데 다 YOY 기준으로 보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세게 올랐고 이번에도 그렇게 세게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작년에 급하게 올랐던 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분기 때 256% 이제 성장했다. 이런 성장률이 계속 나오겠느냐. 그러면 이제 성장의 기울기가 이랬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완만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편안한 게 뭐지? AI 쪽에서 뭐가 되지? 하고 보니까 삼성이 AI 폰 내놨었죠. 애플이 내놓으면 이거잖아요. 거기다가 애플은 또 자체 앱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은 근데 애플이 이제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 급등했던 거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확산이 되니까 그러면 뭐가 잘 팔려? 레거시 D램, 레거시 쪽에 메모리 칩. 그래가지고 사실은 글로벌 업계 3등인데 주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하고 HBM 글로벌 1위에다가 레거시 2위인 하이닉스보다도 오히려 주가는 훨씬 높잖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번 분기 발표 내용 아마 보게 되면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하이닉스가 한 3배 이상 날 거예요. 차이가. 그런데 마이크론이 지금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어쨌든 그쪽으로 또 돌았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 밑에 버려져 있었던 게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게 테슬라인 거죠. 테슬라가 저 밑에 버려져 있었잖아요. 전기차 안 좋대 하니까 버려져 있었는데 쟤 뭐하지 하는데 얘가 갑자기 우리 로보택시 8월 달에 런칭할 거야. 첫 번째 나온 기술이었고 그 다음에 MOM으로 전기차 중국에서 판매량 늘었어. 바닥 찍었나? 거기에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쪽 판매량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우리는 전기차 판매만 가지고 사는 회사가 아니야. 이게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거다. 근데 이 내러티브라는 거에 뭐냐면은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의외로 바닥을 실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바닥이 확인되면서 실적이 하반기에 조금씩 살아나면서 실적보다 빨리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노스볼트 쪽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었던 폭스바겐이 SDI 쪽으로 거래선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배터리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유럽 내에 배터리 회사들이 꽤 되거든요. 그중에 제일 잘하고 있다는 데가 노스볼트입니다. 그러면 폭스바겐이 사실 노스볼트의 또 투자자이기도 하고 주주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옮겨올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 배터리 쪽에서 수율 잡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양산을 해가지고 해나가는 게 생각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약간의 제 뇌피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쪽으로 해서 약 5조 원 정도 되는 LFP 배터리를 셀투백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게요. LFP 배터리잖아요. 그동안 LFP 배터리는 중국산이었었어요.
근데 르노가 되게 중국 거를 썼었을 텐데 한국에 LG 엔솔 거를 채용했다는 사실 첫 번째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함의는 뭐냐면 중국의 배터리를 갖다가 그대로 유럽으로 가지고 오기는 이제는 쉽지 않아요. 관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사이클 문제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유럽 현지에 진출은 할 수 있잖아요. 진출을 하겠죠. CATL이 아마 터키로 공장 세운다는 걸 오늘 기사 본 것 같은데 진출할 거라고 봐요. 진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SK온도 그랬고 LG엔솔도 그렇고 초기에 공장 세워놓고 수율 잡는 데 애를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수율을 잡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진출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해가지고 찍어내가지고 르노 주고 뭐 폭스바겐 주고가 아니에요. 전기차를 생산할 때 만들어낼 때 이 한 개의 모델을 만들 때 4, 5년 전부터 이 모델과 관련돼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공장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영업을 통해 가지고 업체하고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없이 짓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LFP 배터리가 우리가 양산을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LFP에서 많이 쳐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중국이 그 LFP를 갖다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아무래도 싸니까, 초기 비용이 싸니까 그걸 일반화 시키면 NCM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LFP 시장에서 그것도 한 발 더 앞서 나가가지고 셀프팩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갖다 납품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중국에 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 셀프팩 방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상용화를 시킨 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엔솔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개발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하면은 LFP 쪽에서도 이미 경쟁력은 갖췄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업체들은 NCM과 LFP를 다 가지고 영업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제 중국 애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할 거라고 봤었던 그 시장도 이제 한국이 붙을만 하게 됐다라는 걸 또 확인시켜준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삼성 SDI가 SBB 1.5라고 해가지고 유럽 인터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했던 ESS 신형 배터리를 이번에 미국에서 아마 이렇게 조 단위로 계약을 공식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게 됐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게 보통 이제 ESS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LFP인데 이건 NCM입니다. 개발된 게. 그러면 NCM으로 개발이 됐고 뭐 공간적인 어떤 효율성도 추구하고 안정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게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ESS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이 한 45%,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큰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도 이미 배터리에 관세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그게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 산하에 있는 조직에 있는 배터리는 다 철수하게끔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중국 배터리들은 거기 미국 시장 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은 미국 시장 내로 ESS 저장 장치를 그쪽을 다 커버할 정도로 아마 규모는 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지금 자동차 배터리용으로 만들었던 공장을 일부를 아마 전용을 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S 저장 장치용으로 이제 그 제품화를 양산을 하는 그 구조를 갖춰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마 양산이 본격화되는 거는 25년 중반 뭐 후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매출과는 상관이 없지만 향후에 배터리의 어떤 시장을 그려보는 데 있어서 미국 시장은 이제 중국 업체들 ESS 그 시장까지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줬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이 생각처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도 결국은 중국 배터리 수출이 이제 쉽지 않은 구조가 되니까 현지 진출을 통할 텐데, 그럼 거기서 붙는다 그러면 원가 문제라든지 수율 맞추는 거라든지 또 영업적인 측면이라든지 해볼 만하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
그 판매량이 줄었네. 뭐 또 미국은 성장률이 정체됐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좀 이렇게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이제 잘하면은 돌아설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에다가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작년 사실 이제 4분기 그리고 올 상반기 내내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다. 실적 안 좋을 거야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또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바스켓에 2차 전지를 다 비워버렸잖아요. 빈집이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공매도 금지가 돼 있었지만 그거를 환매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7월이죠. 6월 초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이 한 1,500억 정도 공매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이런 이슈들 나오니까 올라오면은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냐? 실적은 안 좋아져요 지금. 2분기 실적 LG엔솔에서도 나왔지만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소재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보단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반등을 좀 준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잡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수출 데이터, 월간 데이터를 이제 10일 단위로 해가지고 쪼개서 발표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저도 보고는 했었는데 이제 현지화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중요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에퀴노스, EV3,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또 캐스퍼,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닛산, 그다음에 이제 시트로엔 같은 경우도 2만 유로짜리 전기차 출시하고 지프에서도 2만 5천 불짜리 이제 출시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수요가 지금 EV3가 11,000대인가 아마 6월 달에 예약됐다라는 게 기사로 본 것 같은데요.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판매량이 좀 늘겠죠, 아무래도. 판매량이 늘게 되면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재고가 좀 줄 수 있을 거고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회복되는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하반기 전기차 쪽이 확산되면서 바닥을 정확하게 찍고 돌아서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 가격적인 저항의 극복. 이 역할을 저는 보급형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판매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가차는 사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에서 차종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급형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에서 그 1,000만 원이라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포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급형 차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얼마나 팔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이것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 이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연말 올 연초에 미국 시장에서 그 전기차 충전 하러 갔다가 다 방전이 됐던 사건 났었잖아요. 그게 뭐 LFP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올 연말 가가지고 또 똑같은 상황 오면 어떡해요? 뭐 LFP 배터리 니들은 충전 안 해줄 테니까 오지 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다 와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료나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보급형 많이 팔렸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또 문제가 돼버리게 되면 또 전기차의 어떤 회복하는데 내년부터는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는 게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배터리 하면은 항상 여전히도 이제 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 안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믿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어느 정도 개런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8월 달에 이제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하는 468 배터리 원통형 LG엔솔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이 아마 파나소닉일 거고 삼성 SDI일 건데 이쪽이 양산이 되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식만 좀 강해지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기차 확산에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M이 연간 판매량을 20에서 25만 대 정도 지금 목표를 갖다가 조정을 했는데 앞자리는 안 바꾸고 뒷자리 25만 대, 그러니까 30만 대, 25만 대로 낮췄는데 상반기에 5만 대를 못 팔았어요. 그럼 하반기 지금 6개월 동안 미니멈 15만 대는 팔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정도 팔 자신이 있으니까 수정을 하는데 보통 안 될 것 같으면 싹 수정을 해버리지 왜 20만 대를 그대로 뒀느냐. 앞에 뭐 25만 대 바꾸고 이건 큰 의미는 없고 20만 대를 포커싱해 보면 하반기에 뭔가 전략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해 보면서 GM 쪽에서 어떤 제스처, 액션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 있다. 지금 계약되는 것들이 실제로 매출로 찍히는 거는 올해 아니죠. 내년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들이고요. 지금 일단 그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 건 좀 이르고 오히려 이제 지금 신차가 출시가 돼서 예약을 받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하반기에 매출로 찍히겠죠. 7월달, 6월달에 예약받은 거 판매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나와야 될 테니까 지금 이미 찍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매출로 잡힌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러티브적인 내용들 때문에 실적이 찍히고 그게 아니라 보급형 전기차가 얼마만큼 많이 팔리느냐가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ESS 시장은요. 우리가 2020년 전까지는 글로벌 1위 회사였는데 화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쪽을 등한히 하는 틈에 중국 업체들이 LFP로 ESS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대면서 시장을 장악한 케이스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역시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일 겁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 촬영할 때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게 전해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동방 얘기를 끄집어냈었고요. 가급적이면 좀 가벼운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대형주 쪽도 실적에 의한 바닥 가능성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한 바닥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당장의 실적에 찍히지는 않지만은 이 포텐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구체화 시켜주는 내용들이었잖아요. ESS 시장, 그 다음에 유럽의 배터리 회사의 경쟁, 그 다음에 LFP 배터리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제 르노 거를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은 어차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럼 유럽 시장 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에 대한 문제, 수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원가도 중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하고 맞불려 봤을 때는 경쟁이 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좀 완충이 되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보급형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들이 올해 당장 숫자로는 찍히지 않지만은 주가의 어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어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닥을 조금 어느 정도 다지는 그림을 구체화 좀 시켜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 가기 시작하면 지금도 사실은 탄산리튬 가격이 북미 쪽하고 중국 쪽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앞으로 그 완전 디커플링을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가격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제 1분기, 2분기가 저점일 거다라고 했던 예상했었던 시장의 기대, 그 다음에 전방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얼추 맞아가는 거 아니냐. 다만 3분기, 4분기 돌아설 때 이게 급하게 올라설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는다 그러면 급하게 돌아설 것 같은데, 또 지금 사실 대선 기간에서 지금 바이든이 좀 토론에서 좀 헛발질을 했잖아요. 그 좀 트럼프 얘기들 나오고, 그럼 트럼프의 노이즈 때문에라도 이게 조금 눌릴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돌아서는 게 확 돌아설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정도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양극재라든지 뭐 리튬 관련되어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이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바닥을 좀 찍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고개를 좀 드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그걸 일부 팔아가지고 좀 덩치가 작으면서 그 미국의 사실상 중국과의 경쟁이 배제된 상태에서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 대표적인 게 전액,
그다음에 이제 동박도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 업체가 어차피 중국하고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체형이 좀 작은 애들 그런 쪽을 갖다가 같이 병행하는 그런 투자가 저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무거운 거 팔아가지고 가벼운 쪽으로 싹 옮기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는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전액하고 동박 그쪽은 계속 관심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이제 그동안 코스모 신소재만 아마 업체로부터 리튬을 받아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아마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쪽은 다 이제 자기네들이 리튬을 구매해가지고 그 재고 때문에 손실 크게 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거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 리튬을 주고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적인 노이즈는 재고가 감소한 이후에는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양극재 업체나 이런 것들도 바닥 잡기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확 돌아선다. 내년 내후년을 놓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일단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장 가동이 내년에 25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럼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 업체가 배터리를 찍어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찍어내기 전에 이 전방에 있는 자동차 업체하고 사전에 특정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런 사양의 배터리를 만들기로 합의가 된 걸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년에 신차 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내년이 올해보단 분명히 좋아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맞물려 주려면은 경기가 꺾이면은 안 되죠.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막 고민해서 하지는 않는데 경기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금리 인하를 만약에 못하고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서 만약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해 뭐 이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충격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만 어느 정도 제어가 돼준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싸게 사놓으면은 내년에 올해보다는 분명히 수익 구간에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여전히 그 좀 등치 가벼운 쪽 전액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쪽이나 동박 쪽에 있는 회사 일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덩치 큰 회사들 쪽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일부만. 네, 저는 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하반기 우리나라 지금 업황 자체가 좋은 섹터가 반도체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초선도 좋아지고 있고 방산도 좋아지고 있고 그죠. 바이오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마 제가 여기 웅달에서 바이오 얘기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전 자료들 보시면은 바이오 얘기 거의 빼놓지 않고 얘기했었는데 다 좋은데 굳이 왜 하나만 또 붙잡고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갈 겁니다. 전액 쪽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액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테코피아 둘 다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포텐셜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있어 보이고 해서 괜찮아 그 상대적으로 나은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동박 같은 경우는 SKC가 지금 유리기판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동박 그리고 동박이라고 그래도요. 이 동박이 그 IT 제품에도 들어가요.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 하이엔드급 동박 이런 거는 솔루스가 그랬나요?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기로 N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장에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매출 발생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흐름은 좀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매출이 꾸준하면은 캐시플로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약간 까먹는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커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올라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또 그 외에도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기가 아마 실리콘 음극재 개발한다고 아마 그런 걸 같고요. 그다음에 동지세미캠도 CNT도 존재하고 그거는 이미 노스볼트하고 SDI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실리콘 음극재 여기도 아마 개발 중인 것 같고 그럼 동지세미캠도 그 EUV용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그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니까 안정적이잖아요 회사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사들 좋아합니다. 2차전지 근데 이제 워낙에 유튜브든 방송을 통해서 2차전지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 많이 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액면대로 가시는 것보다는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서 본인이 좀 검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 업체와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무제표 디테일하게 안 보고 얘기했다가 또 재무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에 올인하시는 것보다 저는 그냥 여전히 포트폴리오 전략이 좋다라는 입장이고 2차전지 올인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봐도 야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그냥 확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라든지 환경이라고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와닿았을 때는 한번 승부를 걸어보실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금리 인하가 이제 보험성으로 먼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게 좀 이제 주가가 오르든 뭐 이러면 또 금리 인하가 늦춰질 테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오히려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적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흐름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꺾이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미국 시장 7월 괜찮잖아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은 뭐 사실상 요즘 뭐 예상도 거의 없긴 하지만 7월 금리 인하 어려워질 것 같고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그만큼 경기는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7월 금리 인하가 시장에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공교롭게 FOMC 이후에 나온 지표들이 금리 인하 해도 괜찮은 지표들이 FOMC 이후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48.5를 기록을 했는데 비제조업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48.8 위축 국면을 둘 다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주문 역시 반등이 미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이런 쪽도 부진하다라는 거. 여기에 더해서 애틀란타 연은에서 GDP 나오는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2에서 1.7로 떨어뜨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서서히 이제 그 쿨다운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또 시장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코어 PC인데 그 지표가 나온 게 2.6. 이거는 21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2.0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연준이 기대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가는 잡혀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 이전 달 69.1보다 낮은 68.2.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 소매, 그 판매, 그러니까 저기 소비에 대한 그 심리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고, PPI는 이거 이제 제조업 지수 쪽인데 이걸 보시면은 전월비에서 0.2 마이너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물가 자체가 오를 수 있는 어떤 요건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거꾸로 이제 시사해 주는 내용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지난번에 시장에 쇼크를 줬었던 게 난팜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었죠. 27만 건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금리 인하 물 건너갔네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수정 데이터가 21만 8천 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월 건은 20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그 이민자 수라든지 이런 걸 놓고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23만 건 정도가 평균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 고용 쪽도 이제 서서히 쿨다운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 지표에서도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고용 데이터 급격히 늘었는데 그 내용을 열어보면 정부 고용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정규직은 엄청 줄었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 그랬기 때문에 고용의 질 자체도 나빠지고 있고 이런 이제 소비 데이터들 악화되고 있고 요번에 발표한 거는 실업률이 4.1%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번 꺾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턴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경기의 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꺾이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7월에 금리 인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 갑자기 여기서 7월에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러면 시장이 의심하겠죠. 이제는 또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처럼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9월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실 7월 달 말에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8월, 9월 이렇게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점 전후해가지고 오히려 지수는 단기적이 됐든 중기적이 됐든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지금 없다고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7월 금리 인하가 최적의 타이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탈만 놓고 얘기하면 수출 데이터, 특히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지난 그 6월 그 무역 수지는 최근 16개월, 20그 기간 내에 최고치예요.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가 완전히 턴했다라는 점.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죠. 여기에 조선이 지금 드디어 이제 소위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 거의 떨어내고 이제 제대로 된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방산 그동안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했었던 그 마켓 자체가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덧붙이면은 최근에 음식료 이쪽이 또 굉장히 뭐 불닭볶음면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농심도 상당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 데이터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지역적인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품목의 다변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국 때문에 화장품 열풍이 크게 일어났었지만 다시 한번 화장품이 K-드라마, K-컬처 열풍을 타고 지금 올라가면서 K-뷰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지금 그 K-뷰티 데이를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중국으로 우리나라 그 화장품 업체가 처음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었던 건 마스크팩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중국에서 히트를 쳤던 거지만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글로벌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여기는 가성비에다가 한국의 화장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심지어 사실 화장을 거의 안 한다고 알려져 있는 더운 나라 지역, 중동이나 이런 쪽까지도 우리나라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만 해도 시장의 확장을 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기에 다시들 아시지만은 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잘 나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는 뭐 중국산 제품들이 덤핑을 치든 뭐라든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흐려놨던 시장 중에 큰 시장이 화학하고 철강 요 정도인데 이미 화학하고 철강이 우리나라에서 수출 주력 상품이 돼서 좀 멀어진 지는 오래거든요. 그리고 이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중국산 철강이 또 미국으로 나가는데 좀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물론 쿼터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금 환율의 이런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 강달러 현상이 나왔던 그 배경은 코비드-19 때문이었죠, 우선.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당장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 그 국채로 돈이 몰리게 되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 국가들 우리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더 낮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그만큼 메리트가 있죠. 환율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도 더 주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딱 수급이 쏠려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좀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지난 5월 말 이때는 좀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걸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고용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재반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물 건너가 버렸죠.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낮췄는데 미국은 오히려 금리 안 낮추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제로 금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금리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 같은 제스처를 살짝 보여주니까 잠깐만 저 쟤들 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 주춤주춤 해버리다가 기회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그 위안화를 갖다 방어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엔화가 계속해가지고 약세가 가고 거기에 따라서 원화도 따라서 가고 유로화도 그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통화전쟁 비슷하게 돼버리면서 자기들도 수출을 계속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갖다가 방어를 마냥 할 수 없다니까 놔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덩달아서 또 약세가 되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어떤 그 환율 시장의 어떤 변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 1,400원이면 이미 뭔가 난리가 나도 크게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뭐 2,000원을 봐야 되네 뭐 이런 소리 나올 상황이고 외환위기에 원회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펀더멘탈 자체는 지금 멀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쪽은 반 트럼프 진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금리를 5번 연속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고 또 뭐 결국 그 감세 정책을 추진하게 되니까 재정 적자 나는 거를 갖다가 국채 찍어서 보존을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금리 폭등할 거고 물가 오를 거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이든은 뭐 국채 안 찍었어요. 바이든도 엄청나게 국채 찍었잖아요, 지금. 그동안 자기네들 자국 국민들한테 주겠다고 돈 찍어내가지고 준 게 얼마예요? 사실 그게 지금 인플레를 촉발시킨 거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내로 산업 유치하면서 보조금 주겠다고 하면서 찍은 것도 다 자기네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국채 찍은 거지. 사실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발작적인 경계를 하는 부분들은 워낙에 급진적인 사람이고 이게 말이 세잖아요, 일단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저는 뭐 과거를 돌이켜 보면 트럼프 때나 지금 바이든 때나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바이든 때 무슨 수혜를 받아가지고 경제가 엄청 좋았었느냐? 안 좋았어요. 좋은 거 뭐 있어요? 다 뺏겼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일자리 다 미국으로 넘어간 거고 우리나라에다 지어야 될 공장 다 미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뭐냐? 그럼 이제 혼선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 또 나올 것 같고 철수하기 싫음 주둔비 더 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어떤 액션은 나올 수 있지만은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세상이 뭐 뒤집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은 뭐 국채도 엄청나게 찍을 거다. 이미 바이든은 찍어내고 있고요. 그 트럼프 정책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결국 관세를 매겨가지고 관세로 또 채우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저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심리 자체가 월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편한 건 사실일 거고 그 다음에 정책의 방향이 또 갑자기 확 뒤집어질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또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탄소 제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보조를 잘 맞춰왔는데 이번에 또 그 TV 토론인가 거기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자기 대통령 되면은 바로 그날 탄소 관련돼 가지고 탈퇴하겠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노이즈,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거지. 그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뭐 지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 미국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요. 왜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못 가냐면은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은 아주 알짜 무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차입 경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제 IT 특히 AI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쪽으로 포커싱이 돼서 그쪽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적인 영역 자체는 크게 성장을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고금리에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소외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이게 이어지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톤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아쉬운 거는 미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적인 섹터가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섹터가 올라가면 나머지는 빠지잖아요. 수급이 약하니까. 그 차이는 또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로 놓고 얘기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기업들이 주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 주변 애들도 많이 따라 올랐고 어느 정도 그 미국 증시 상승의 효과는 조금씩은 다 누렸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가장 좋게 보는 업종 하면은 금리 민감도로 따지면은 우선은 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는 사실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오도 그 빅파마처럼 돈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연구를 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오리지널 순수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오로지 연구거든요. 그럼 돈을 버는 어떤 수단이나 그런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항상 차입을 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오든 투자를 유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고금리인 상황에서 5%를 주겠다는데 누가 5%의 고금리 상태에서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저게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쉽게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투자의 어떤 유인, 이자만 받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게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수익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게 되고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 내에서도 위험 자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들을 쳐다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빅파마 같은 경우도 돈을 갖고 있었던 게 많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들 보다가 고금리 되면은 깔딱깔딱하면서 이제 순차하는데 실제로 연구는 잘 돼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싸게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이프라인 채우고 거기서 신약 개발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되게 되면은 바이오텍 쪽은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우선은 그쪽이 좋아질 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업체도 보면은 이제 할부금리 비싸니까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요. 반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경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리를 좀 떨어뜨린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수혜는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텍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으라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뭐 보조금 지급 중단하네 뭐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린 에너지 섹터 이쪽은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풍력 단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할 거고 조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개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화 기준으로 했을 때 수조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전부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론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초기 비용이 이자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활성화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는 수혜 볼 수 있다. 물론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또 딴지를 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금리를 놓고 봤을 땐 그쪽도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YOY로 전체 판매 대수는 둘 다 6월 달 건 줄은 걸로 나와 있고요. 아마 2분기 자체도 소폭 줄은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품 믹스라든지 제품 믹스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네시스 비중, 그다음에 이제 RV2차 비중들이 좀 높아지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전년 대비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현재 현대차하고 기아 이쪽 두 회사의 주가 상승의 어떤 배경은 사실 그 실적 그 자체의 저평가 요인도 있지만은 이 밸류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차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왕 회장님 연세가 지금 86세
사람 수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 정도 연세 되면 그 전에 사실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었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언론에서 회자가 되니까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나왔던 거는 11,000대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곧 나오겠죠, 뭐 그거는 나올 것 같은데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 차 자체가 EV3가 이제 NCM 배터리 채용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차 성능 비교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경쟁력이 나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동인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2위예요. 1위가 지금 마루타 스즈키라는 회사가 이제 1위 회사고 2위가 현대차, 그다음에 3위가 타타 이쪽인데 이 현대차 인도법인의 100% 지분을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고요. 구주 매출 방식으로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주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도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구주 매출 방식이 되면 현대차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한 4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4조 원을 가지고 뭘 할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법인으로 들어오면 재투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주 매출이기 때문에 현대차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주 환원하고 좀 연계를 좀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기아가 아마 주주 환원율이 한 31%? 그 정도 되는데 일본의 토요타나 닛산이 한 52% 내외. 미국의 포드하고 GM은 110%. 그러니까 자기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주주환에 쓸 정도의 이제 회사들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걔들은 자사주 사고 하니까. 근데 현대가 25%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환원과 관련돼 가지고 밸류업 관련돼서 추가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 아마 8월 28일 날인가 CEO 인베스터 데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 현대차가. 근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이제 현대차로 좀 수급이 좀 몰렸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자체가 서글픈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상장사들이 굉장히 등한히 했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상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갑자기 얘기가 살짝 옆으로는 새지만 상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사회에 있는 자본을 사실 그건 무이자잖아요. 무이자로 돈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때 들어오는 자본을 통해 가지고 지분이라는 게 나누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 오너가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 지분이 기관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익은 공유가 돼야지 정상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에 너무 등한히 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현대차가 25%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야, 이 정도면 대박인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처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당장 옆 나라 일본만 놓고 봤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배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이 현대차는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게 맞는 거고 기왕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현대차 그룹이 주도해서 해주면 오히려 더 좀 이렇게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 430만 대, 이 중에 3분의 1이 전기차. 그러면서 이제 기아 차에서 기아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기아차 브랜드만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다목적, 그러니까 PBV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차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이제 25년도에 출시하겠다. 그리고 주주환원 배당 성향은 20에서 35%, 아마 30%대 3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사주를 향후 5년간 매년 5천억씩 매입을 해서 소각 비율 50%, 그럼 2,500억씩은 자사주를 소각을 해주겠다. 그러면 기업 주식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지난달에 했었나
했는데 여기서 발표가 했던 게 3년간 주당 배당금을 최소 5%씩 계속 인상을 할 것이고 배당 성향을 25%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자본금이 작아요. 납입 자본금이. 그래서 이제 100%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계열사 물량이 많으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계열사 거를 갖다가 비싸게 수주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계열사 물량을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5대5 근처일 텐데 비계열사 쪽을 갖다 좀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제 가져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030년에 매출 40조에 영업이익을 2조 6천억에서 3조까지 만들겠다. 근데 이제 저도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27년 정도 되면은 지금 배당 금액의 한 2배 정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배당금이 한 12,000원 정도 나오면은 지금 한 24만 원대, 24만 원대 정도 되니까 12,000원이면은 한 4% 넘죠. 5% 조금 안 되겠네, 그죠? 그 정도 배당 성향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그 왕 회장님하고 정의선 회장 지분이 20%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10% 지분을 칼라일 펀드 이름이 지금 등록은 다른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지분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식이든 사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글로비스는 어떤 식이든 기업의 가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지금도 중고차 사업,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의 중고차만 하는 거지만 중고차 사업하고 있고 중고차 사업을 통해서 이 현대기아가 만든 중고차 가격의 밸류를 높이는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 운송, 그다음에 그러니까 LNG 캐리어 같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배터리 유통 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 현대차는 8월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인도 한 4조 원 정도 재원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그걸로 배당을 주는 건 일회성이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좀 높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현대기아는 좀 앞으로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림을 계속 그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거 없어요. 예상입니다. 한번 시도를 했다가 펀드 그리고 외국계 펀드 쪽에 헤지 펀드의 반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반대하고 해가지고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대캐피탈이에요. 그러면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현대캐피탈이 주는 이익이 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할부금융을 그쪽에서 하니까. 그래서 지주회사 설립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준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면 과거에 엘리엇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었던 건데 현대모비스를 갖다가 기업 분할을 했고요. 투자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회사 쪽으로 분할을 해서 이 투자회사를 글로비스하고 합병을 시키는 거를 갖다가 추진했다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림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을 좀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은 괜찮은 그림이기는 한데 일단 이게 또 시도한다고 하면은 될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준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은 결국은 어떤 식이든 모비스를 살리는 방식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모비스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결국 메인은 현대차입니다.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있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럼 이 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뭐냐면 기아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만 정리를 해버리면 고리는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추진을 어떤 식이든 이제 방법을 찾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의선 정몽구 그 회장의 지분이 많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엔지니어링은 이게 비상장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인데 이게 이제 정의선 회장 지분이 20%가 있거든요. 25년 6월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 옵션이 있어요. 상장을 안 할 경우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유치했었던 FI 자금을 약 13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되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해서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진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의 핵심 순환 출자 구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저기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두 회장님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현대차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대모비스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지분은 정몽구 회장이 7.29% 있고 정의선 회장이 0.33%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각 대상은 아닐 거고 그러면 현대차의 지분을 가치를 크게 올려가지고 이 가치를 크게 올린 거를 현대차가 자사주로 매입을 하든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모비스에서 사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비스를 산다든지 또는 이 모비스 지분을 또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현대제철이 또 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인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지분 기준으로 제가 이거 지난주 토요일 날 작성을 했었는데 러프하게 보면 정의선 그 회장 지분이 한 6조 전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왕 회장님 지분이 한 4조. 근데 여기서 양도세, 상속세 뭐 이런 것들 이제 또 붙겠죠. 저기 증여세라든지 이런 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시면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 갖고 있고 현대모터 그러니까 현대차죠. 30% 갖고 있고 모비스가 20% 갖고 있고 글로비스가 10%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딱 보셨을 때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개 회사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가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했을 경우에 정의선 회장 이건 추정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분을 가지고 아마도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좀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모비스 지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 잠깐 정리해서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전자공시실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건데요. 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기아로 돼 있고 2대 주주가 정몽구 회장이고요. 3대 주주가 현대제철로 잡혀 있죠. 그러면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사실 모비스 지분이 필요한 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을 높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높이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주당 순이익이 4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주당 4,500원 배당하고 있어요. 10분의 1 배당하고 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이 한 3만 7, 8천 원? 근데 지금 배당을 작년에 11,000 얼마 있거든요. 3분의 1은 해줬잖아요. 비슷하긴 해줘야지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배당 성향을 높이지 않겠느냐.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게 그 왕 회장님 건강 이상설이 회자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게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때 급등했었던 게 글로비스하고 모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왜 두 개가 동시에 급등했냐면은 정상적인 루틴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기업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된다 그러면 글로비스의 가치가 높아질 건데 또 어떤 돌발 상황이다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 지배 구조의 이슈에서 정점에 있는 건 모비스이기 때문에 모비스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해서 양쪽이 다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결국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다 밸류업은 시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성향 높이는 건 당연할 것 같다. 뭐 저기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당 성향 높여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상승을 시킬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뉴 비즈니스 자체가 그런 쪽에 포커싱이 돼 있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이 부분을 사실
10% 갖고 있는데 여기가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비스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요즘 저기 로보택시 얘기 나오면서 주가 이제 반응을 보였지만 역시 7.3%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정점 역할을 지금 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은 정의선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하는데 자기 지분을 넓히는데 활용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가치를 계속 올리는 게 결국은 지배구조 개편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을 통해 가지고 밸류업을 높이는 건 정부 정책에도 순응하는 걸 것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트렌드 자체도 그 방향이 맞는 거고 뭐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미국 기준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미국 기준은 한 30%. 미국 30%. 저는 지금 미국 비중을 조금 줄이는 쪽이고 지금요.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현대차 그룹도 일부가 투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산,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 종목, 뭐 한 섹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을 했거나 이래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돌아설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했었고 실제로 코비드-19 때는 제가 그때 투자했던 게 바이오였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저는 이렇게 막 올인해가지고 투자하는 패턴은 아닙니다. 이게 여름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금투세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중에 자금이 유입이 좀 더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연초처럼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그걸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 부분 특정 섹터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가지고 시장 대응을 좀 해가시면서 올라갈 때 어쨌든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는 건 좀 챙겨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종목에 있어서 투자할 때는 항상 귀로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보시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지 나중에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지 남 얘기 듣고 투자하셔가지고는 그 리스크 관리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